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달콤한 가을 무가 나오는 시기죠. 이맘때 드시기 딱 좋은 가을 무김치 특집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10월 1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황의조 씨의 1차 공판이 있었죠. 보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황의조 씨의 혐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작년 6월에서 9월에 걸쳐서 4차례 동안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재판에서 황의조 씨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더 이상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겠다. 축구 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도록 하겠다.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황 선수 측에서 어떤 조건을 걸든 합의할 확률은 0%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황의조 씨가 어제 처음으로 범행을 전부 인정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황의조 씨는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던 건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촬영을 분명히 거부했고 촬영 후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황의조 씨가 처음으로 혐의 모두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황의조 씨의 입장을 고려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로 정했습니다. 최종 선거는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30년 이상이 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재건축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네, 개정안 내용, 현행법과 어떤 점이 달라진 건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은 물론이고요.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만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안전진단 전이라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안전진단을 지금까지는 다시 받도록 해왔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됐고요. 또 안전진단이란 명칭은 좀 오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뜻을 반영하기 위해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야당도 동의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재건축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사업기간 단축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를 해왔습니다. 반대 의견을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내지 않은 건데요. 정부 여당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민주당이 협조하는 게 이번만으로 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 이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률 폐지안 등 추가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일단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된 빌라 등을 경매에 넘겨도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해서 받아내야 할 돈이 최근 4년간 500억을 넘었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그에서도 집주인에게 자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원래 경매를 통해서든요, 이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빌라나 아파트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금은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게 법의 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매에 붙였을 때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는 건데요. 일단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사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금만 내면 거기서는 법률적인 분쟁은 다 끝나는 거고 자녀 채권을 회수하는 몫은 허그가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그가 2020년도에 이런 방식을 새로 도입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허그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넘긴 전세 사기 주택 가운데 배당까지 이뤄진 건수가 총 1,300건이 넘는데요. 일단 허그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그러니까 허그의 지출 비용은 전세 보증금 2,74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경매 배당금을 허그가 받아서 메운 금액 2,230억 원에 그쳐서 516억 원은 고스란히 허그의 자녀 채권으로 남게 된 건데요. 지난 4년 동안 실제로 회수한 돈 전체의 3%의 16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손실은 결국 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건데 이 네.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시키실 때 라이더가 한국분이 아니라 외국인들인 경우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늘고 있어서 단속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배달 업종에 이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배달 시장은 상당히 급성장하는데 인력 수급이 거기를 쫓아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라이더는 국내 라이더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악천후나 동선이 좋지 않은 이른바 유배코를 수락하는 비율 또한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 배달업에 종사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가 모두 15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적발 건수가 117건인 걸 고려하면 같은 기간 대비 한 2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면 무면허나 무보험일 확률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불법 체류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요, 무보험, 무면허 상태인 경우가 사실 태반이고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운전하다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피해 또한 온전히 보상받기가 어려운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보상 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라이더 비율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아서 산책을 나가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맑아서 파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또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 선으로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가을 날씨답게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와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3.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한낮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6도 예상되고요.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5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서울 낮 20도로 평년과 비슷할 텐데요. 또 내일 비는 가을비치고는 다소 강하게 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큰 슈퍼문이 떠오릅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원 빌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0분을 네, 맞습니다. 넘어서고 네. 있습니다. 예, 이제 과거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역사 시간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죠. 개그맨 정청입니다. 카랑카랑. 예,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44년 10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44년 10월 14일은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던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이 사망한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이끌며 연전연승한 롬멜은 독일의 전쟁 영웅이자 부하들이 사랑했던 장군이고요. 연합국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지만 때로는 연합국조차 경외심을 가질 만큼 위대한 리더십을 보인 장군이었습니다. 1944년 이날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돼서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롬멜 장군, 비록 나치의 장군이었지만 정말 그 탁월한 전략, 리더십으로 적군, 아군 다 존경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군인이 됐습니까? 롬멜은 어린 시절에 비행선과 항공역학에 관심이 많아서 비행선 제작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롬멜이 장교가 되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아버지 희망에 따라서 단치 보병 군사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한 롬멜은 보병 장교로 맹활약을 했는데요. 1917년 10월 천혜 요새인 알프스 마타주르 산에서 불과 150명의 병력으로 10,000명의 이탈리아군을 상대합니다. 와. 말이 돼 이게? 속전속결 작전으로 9,000명을 포로로 생포하는 기적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와, 저희가 들으면서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영화 했잖아요. 아니야, 영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전력이 훨씬 우세했지만 작전과 기습 공격으로 승리를 따낸 건데요. 근데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새로운 권력 히틀러가 등장하는데 히틀러와 롬멜의 첫 만남은 어땠어요?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나치는 위대한 독일의 재건, 군대 정비와 확장을 주장했는데요. 당시 롬멜을 비롯한 독일 군인들은 당연히 히틀러와 나치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당시 소령이었던 롬멜은 의장대를 지휘하면서 히틀러와 처음 대면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히틀러와 매우 가까워집니다. 1939년 소장으로 진급한 롬멜은 히틀러의 경호부대 지휘관이 되면서 나치 독일군의 핵심 엘리트가 됩니다. 네, 히틀러가 롬멜을 굉장히 또 신임을 했고 롬멜 또한 히틀러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또 그 이후에도 롬멜이 2차 세계대전에 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한다면서요. 네,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롬멜은 제7기갑사단을 이끌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마지노선 요새를 전격적으로 돌파하면서 프랑스 점령의 첫 단추를 엽니다. 프랑스를 점령한 후에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가 영국군에게 대피하고 독일에 도움을 청하는데요. 영국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 북아프리카에 파견된 장군이 바로 롬멜이었습니다. 롬멜은 독일 아프리카 군단 사령관으로 10만 명의 병력과 150대의 전차를 지휘해서 20만 명 병력의 1200대 전차로 무장한 연합군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때부터 연합군이 부르기 시작한 그의 별명 사막의 여우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사막의 여우 롬멜 이렇게 부르는군요. 근데 이렇게 작은 병력으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뛰어난 작전 실력도 있었지만 따뜻한 리더십이 또 원동력이 됐다면서요? 네, 정말 인간적인 리더십이 있었는데요. 대치 중이던 영국군 야전병원에 식수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해 봐야지 이렇게 하지를 않고 트럭에 백기를 달고 여기 식수를 가득 싣고 영국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영국군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엔 백기에 이 지프에 백기를 달고 와인을 실어다 독일군에게 또 보냈다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롬멜은 언제나 최전선에서 부하 장병들과 함께하며 식사도 통조림 같은 전투 식량으로 채우고 똑같은 모포를 덮고 야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또 참호에서 함께 뒹굴고 아프리카 군단을 지휘할 땐 지휘 전차를 직접 타고 전차 부대를 이끌면서 적과 교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직접 정찰기를 타고 적군 진지를 살피기도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서 다리에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야, 장군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니 부하들은 롬멜에게 무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심지어 뭐 독일은 물론이고요. 연합국들도 롬멜을 위대한 장군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와 상대한 연합군들은 패배를 하게 되면 우리 상대가 롬멜이었어 라면서 위안을 스스로 삼기도 했다고 할 정도고요. 2차 세계대전을 지휘했던 영국 수상 처칠도 전쟁의 참상과 별개로 롬멜은 장군으로서 더없이 위대하고 훌륭하다. 와. 영국군이 당한 참패 바로 옆에는 항상 이 걸출한 장군이 있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대편이 처칠이 인정한 장군이었네요. 그런데 독일군이 처음에는 이제 연전연승을 하다가 이후에는 연합군의 반격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네, 영국과 미국이 아프리카 전선의 중요성을 깨닫고 막대한 물량과 병력을 투입하는데요. 롬멜 부대는 군수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싸울 무기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카이로와 수에즈 운하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리는데 롬멜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틀러의 명령을 무시하고 후퇴를 합니다. 이후 롬멜은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상륙할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모든 기갑부대를 해안선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롬멜을 더 이상 신임하지 않았던 히틀러가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독일은 1944년 6월 사상 최대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명령에도 잘못된 것은 따르지 않았고 병사들의 목숨을 더 중요시했다. 그러면 히틀러하고의 관계도 좀 갈등이 있었겠는데요. 네, 그 무렵 롬멜은 전쟁과 히틀러, 나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특히 유대인 학살 사건을 알게 된 후에는 국가의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개탄을 했고요. 독일은 이미 패배했다, 연합군과 휴전을 전제로 강화를 맺어야 된다라고 건의했지만 히틀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4년 7월 20일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히틀러 암살을 시도합니다. 일명 발키리 작전. 암호명 발키리 이런 영화가 있었죠. 영화 있죠. 네, 톰 크루즈가 열연한 톰 크루즈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러세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암살에 실패했고 히틀러는 광기에 사로잡혀 모두를 숙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롬멜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히틀러는 국민 영웅이 된 롬멜을 처형한 것은 여론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롬멜에게 청산가리를 마시게 했고 롬멜이 이걸 받아들여요. 오늘은 나치 독일의 장군이었지만 훌륭한 전략가이자 리더십을 보여줬던 심지어 인간적이기까지 했던 롬멜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2차 대전 영화 롬멜 장군 나오는 영화 있는데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6년 10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아, 난 있을 거는 같아요. 저도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살겠어요. 맞아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없다면 엄청난 우주의 공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군요. 네네네. 네, 그런데 1976년 10월 14일은 서울에서 UFO 격추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당시 서울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청와대 상공까지 진입을 했고요. 국군이 비행물체 격추를 시도하면서 서울 상공에 대공포 사격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야, 서울 상공에 그것도 청와대 위에 미확인 비행물체 정말 긴장했을 텐데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됩니까? 1976년 10월 14일 저녁에 서울 강북 일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출현합니다. 시민들의 목격에 따르면 서울 상공에 10여 개의 괴 비행체가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면서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한 개 거대한 비행물체의 발 모양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 비행물체들이 일정한 속도로 반원형 대열을 맞추면서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왔는데요. 마침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비행체를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외계인인지 아니면 뭐 북한에서 내려온 전투기인지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부의 반응은 어땠어요? 제일 먼저 북한을 떠올렸죠. 네. 그럴 수밖에 당시 없죠.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일이 있기 2달 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소련 조종사가 일본 홋카이도 방공망을 뚫고 공항에 착륙해 망명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국군은 17시 30분경 서울 상공을 진입한 미확인 비행물체들에 대해서 2차례 경고 방송을 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행물체가 청와대 인접구역까지 들어가자 제15비행단 전투기가
비상 출격합니다. 실제로 비행 금지 구역에 비행체가 진입하면 전방에 경고 사격을 하게 돼 있어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방공여단은 대공포를 쏘면서 비행물체 격추를 시도했고요. 고 시민들은 대공포가 괴 비행체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광경을 실제로 목격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외국 영화에도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는 아무리 최첨단 미사일로 쏘고 그래도 안 맞아요, 이 UFO가. 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쐈을 때 혹시 맞았을까요? 그 영화처럼 됐습니다. 아. 이 비행물체들은 적어도 비행 중이었는데 격추되지를 않아요. 어허. 격추되기는커녕 피하지도 않고 대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비행을 하고 우와. 밝은 조명까지 비춥니다. 특별하게 반격도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이후 맞는 것 같아. 비행물체들은 방향을 선회했고 몇 분간의 격추 시도 후 북서쪽으로 물러나면서 서울 상공에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서울 상공으로 발사된 이 대공포 유탄에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애꿎은 우리 시민들만 다쳤는데 네. 아니 근데 희한하네요. 저고도로 날았는데 대공포를 쐈는데 격추도 안 되고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정체가 뭐였습니까?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보잉 707 화물기 한 대가 청와대 상공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와서 위협 사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항공기가 비행 제한 구역에 들어갈 뻔한 실수가 있었고 정상 항로로 다시 복귀해서 국외로 비행해 나갔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당시 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군의 대공포 발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6시 10분경 안전한 항로를 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밝힌 그 대공포 발사 시간은 그로부터 3분 뒤였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대공포가 발사될 때 이미 안전 항로를 찾았다는 거. 이거 발표하고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저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 그때도 했을 것 같아요. 안 네. 믿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이상했고 발표까지 미심쩍었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UFO다라고 믿게 됐던 거예요. 대공포 사격에 민항기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비행기를 향해 대공포 사격이 이루어졌다면 그 비행기가 놀라서 서둘러 방향을 돌렸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비행 물체들은 사격을 해도 오히려 발광체들이 서울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목격담이 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도 했고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혹시 이 비행물체 정체는 밝혀졌을까요? 당시 정부는 더 이상의 설명이나 정확한 해명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공포 사격이 이루어질 정도의 긴급한 사안이었지만 지금 정부기관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우와, 뭐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 보잉 707이었는지 UFO였는지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는 셈이죠. 그날 서울에 왔던 비행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24년 지금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야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청와대 상공에 대공포가 터졌는데 네. 하나도 야 안 이게 맞았어요. 저는 지금 거의 처음 들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당시 언론에도 막 안 닿았을 것 같아. 이게 웬일이래? 그 당시는 언론에서 약간 그 위화감 조성 때문에 약간 그런 거 통제를 좀 하지 야, 않았을까요? 이 희한한 일이네. 무서워할까 봐? 아, 오늘 또 알았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10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0년 10월 15일은 국내 최초의 종합 전파탑 남산타워가 시민들에게 공개된 날입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남산타워는 서울 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날 일반 공개가 되어서 서울의 야경 명소이자 연인들의 대표적인 데이트 코스가 됐습니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도쿄에는 도쿄타워가 있고 우리는 남산타워가 있는데 네. 정말 아름답죠. 이 뭐 그런 타워들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제는 서울에 남산타워가 없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남산타워를 전망대로만 생각하시지만 원래 이 타워의 목적은 종합 전파탑입니다. 이 타워를 짓기 전에는 여러 개 방송용 송신탑이 있었고 서울 주변에도 송신탑이 많이 있었는데요. 송신탑을 전부 통합을 해서 남산 높은 곳에 타워를 세우기로 한 겁니다. 1969년에 남산타워 착공에 들어갔고 1975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1960년대에는 서울 시내 어디서나 북한 라디오가 들렸어요. 북부 지역에서는 북한 TV를 시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산타워는 서울로 들어오는 이런 유해 전파를 통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현재 남산타워는 뭐 모든 시민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기도 한데 당시 초창기에는 이게 아무나 갈 수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남산타워 높이가 236.7m예요. 게다가 해발 고도 243m인 남산 높이까지 더하면 실제 높이가 거의 500m 가까이 우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초기 남산타워는 보안 문제 때문에 철저히 통제가 됐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청와대도 보이고 휴전선 넘어 북한까지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개 불가를 지시한 겁니다. 그러다 1980년 10월 15일 비로소 전망대를 개방하게 됐던 건데요. 당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관광버스들이 쉴 새 없이 타워 앞에 사람들을 실어 날랐고 줄을 서는데 2,000명 이상이 표를 사느라고 매표소가 인산인해였습니다. 정말 2,000명의 장사진이 만들어진 거죠. 와. 관광객들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람대까지 올라가서 서울 전역을 내려다보면서 조망을 즐겼습니다. 80년대 남산 올라가신 분들은 또 전망대 한번 갔다 와야 또 나 남산 타워 갔다 왔다 이러고 네. 남산 올라가시는 분들은 팔각정까지 가서 그 팔각정에서 사진 찍어야 나 남산 꼭대기까지 갔다 왔어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서울에 유명한 팔각정이 두 개가 있죠. 북악 스카이웨이에 있는 팔각정, 그리고 남산 타워 아래에 있는 팔각정이죠.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서울의 전경을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옛날 남산에서 사진을 찍으셨다 하면은 10중 8구 남산 팔각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셨을 겁니다.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는데 지금도 사진사가 계셔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멋진 기념사진을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팔각정에서 조금 내려오면 조선시대에 연기를 피워서 위급한 소식을 알리던 봉수대 5개가 있는데요. 남산 봉수대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봉수 보고를 최종적으로 집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연기 하나가 올라가는데 점점 위급해질수록 연기 수가 많아져서 가장 위급할 때는 5개 연기가 올라오는 이런 통신 수단이죠. 네, 뭐 지금도 남산타워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그 색이 조명이죠. 조명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빨간색이었다가 또 파란색이었다가 변하던데 이 안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나 봐요? 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밤에 남산타워를 보시면 파랑, 초록, 노랑, 빨강, 하얀색 등 다양한 색의 조명이 사용되는데 이건 바로 미세먼지 농도를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아. 미세먼지 농도가 좋을 땐 파랑, 보통일 땐 초록, 나쁨일 땐 노랑, 매우 나쁨일 땐 붉은색 빨간. 불빛인데요. 어젯밤 보셨어요? 어젯밤 초록이었습니다. 오. 자, 이걸 아우, 보시고 이게 붉은 불빛일 때는 그 다음 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이니까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남산타워가 파란색일 때 야경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 남산타워 보는 야경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네, 이 남산타워는 야경이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저녁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려는 시민들과 외국인들로 붐빕니다. 캄캄한 밤에 남산타워 위에서 서울 야경을 보고 있으면 그 매력에 압도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남산타워에서 가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유, 좋죠. 예.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4년입니다. 10월 1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4년 10월 18일은 국내 최초의 사장교 진도대교 개통식이 있던 날입니다. 진도대교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과 진도군 군내면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진도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는 교통이 훨씬 편해졌고요. 특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이끈 울돌목을 횡단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네, 울돌목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봤지만 물살이 굉장히 빠른 곳이라서 맞아요. 이곳에 다리를 어떻게 세웠을까 싶어요. 네, 명량해전의 승리를 일궈낸 곳이 바로 이 울돌목이죠. 명량, 울돌목을 한자로 쓰면 명량이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좁은 해협의 물살을 이용해서 불과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친 와. 곳입니다. 야. 울돌목은 소용돌이 치며 우는 바다라는 뜻인데요. 해저에는 크고 작은 암초가 널려 있고 수심도 들쭉날쭉하고 또 넓었던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암초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또 초속 6m의 거센 조류까지 흘러서 수중에 교각을 세우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도대교를 사장교 형식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다리 얘기할 때 뭐 사장교 그리고 현수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장교와 현수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다리 공부해 볼까요? 네. 사장교의 사는 비스듬하다는 뜻이고 현수교의 수는 수직으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사장교는 주탑을 세우고 주탑 꼭대기에서 강철 케이블을 사선으로 늘어뜨려서 도로를 받치는 그런 다리입니다. 사선으로 당기는 힘을 받는다. 그래서 사장교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진도대교 외에도 서울의 올림픽대교, 평택과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인천대교가 모두 사장교입니다. 사장교와 헷갈려 하시는 현수교는 주탑 사이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다시 케이블을 내려서 그 케이블이 도로를 떠받치는 이런 다리입니다. 보실 때 아래로 줄이 내려와 있으면 현수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 현수교인 남해대교, 한국 전통 첨화곡선을 형상화한 영종대교, 아름다운 야경이 으뜸인 부산의 광안대교가 현수교입니다. 네. 근데 진도대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을 이 초반에 좀 이렇게 순조로웠을까요? 당시 정부는 진도대교를 건설하면서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안 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건설사가 이런 다리를 지을 기술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진도대교는 1970년도에 계획이 됐다가 이듬해 연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긴 설득 후에 가까스로 진도대교 차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정보다 100일 앞선 1984년 10월 18일 진도대교를 완공해 냅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무시하던 세계은행의 본때를 보여준 거죠. 네. 야, 왜 이렇게 뿌듯할까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장교, 진도대교로 인해서 우리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거고, 진도가 육지로 처음 연결이 된 건데 진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다니기가 훨씬 더 편해졌을 것 같아요. 네, 진도대교가 개통되면서 350m의 협소한 해협으로 갈라져 있던 섬과 육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연안 여객선을 자동차가 대체하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진도에 접근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진도, 광주 간 소요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돼서 각종 농수산물의 수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야, 그 지금은 진도대교 옆에 쌍둥이 다리가 있어서 똑같이 생긴 다리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 유일의 쌍둥이 다리죠. 2005년에 진도대교 옆에 쌍둥이 다리 제2 진도대교가 개통이 됐는데요. 같은 모양의 다리를 포개듯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최초의 쌍둥이 다리입니다. 처음 가설된 진도대교가 32톤 이상 차량은 통과할 수가 없어서 화물 운송에 지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2 진도대교를 건설한 겁니다. 특히 쌍둥이 다리가 건설되면서 그 야경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워졌는데요. 쌍둥이 다리에 모두 조명이 들어오면서 대교 아래 바닷물에 비치는 모습이 환상적인 광경을 멋지네요. 연출합니다. 예. 진도의 랜드마크, 남해안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죠. 진도 가시면 아름다운 진도대교와 울돌목 감상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진짜 저기 울돌목에 가보면 이렇게 네. 밑에 바다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진짜 소용돌이 치면서 바다가 엄청 빠르죠 거기. 예.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시면 가보고 좋을 것 싶네요.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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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배추김치가 상에 올라오던가요? 아, 그거 귀하죠, 배추가 요즘에. 너무 그쵸? 비싸져서. 그렇죠. 그래서 배추 포기김치 올라오면 갑자기 우리 집이 부자가 됐나 이러잖아요. 배추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보니까 요새 딱 이 계절에 먹어야 되는 무김치가 또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면은요, 예전에보다 무값이 조금 싸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배추김치보다는 조금 무로 더 맛있게 좀 담아보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을 무김치 특집입니다. 이 무가 굉장히 아작아작하면서 맛있고 지금 딱 맛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무 납작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맛있는 무보다는 사실은 한겨울에 먹는 무가 훨씬 더 맛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이 무 납작김치를 담을 때는 정말 달고 맛있게 먹는 절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요 무 납작김치 만들어 놓잖아요. 미역국, 북엇국, 곰탕 이런 거 먹을 때 살짝 국물하고 같이 잡수시면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아작아작하게 씹히는 맛이 아주 좋기 때문에 깍두기와는 조금 다른 식감으로 정말 밥도둑 무김치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거와 이거를 만나면 맛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조갯살 무생채입니다. 우리가 맛있겠다. 예전에 저 아랫지방에 가면은요, 조갯살, 바지락살, 꼬막살 이런 거 가지고 무생채 만들어서 수북하게 밥 비벼 드셨거든요. 제가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무생채에다가 조갯살 같이 넣어서 정말 맛있게 비벼 잡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보면 보은쌤 하면 또 김치,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맛있죠. 김치들을 또 쉽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오늘은 또 가을의 무, 이걸 또 이색적 무김치를 해준다는데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생방송 20분 안에 김치를 만들려니까 정말 간단하게 네. 레시피를 개발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일단 무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무 2개 정도 되면은 3kg 정도의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조금 닦아주세요. 완전히 솔로 문질러서 안에 있는 솜털까지 없애게 다 문질러 주시고, 우리가 보통 무김치 담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 있느냐? 무도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땅 속에 있는 부위고 요게 지금 벼슬 받는 부위거든요. 이 벼슬 받는 요 부위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를 조금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3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3cm 정도.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요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한 7cm 정도로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무 보니까요, 요렇게 가운데 가장자리에 약간의 그 거뭇거뭇하잖아요. 네. 이거 쓰시면 무가 써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저희가 무를 잘라보고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쵸? 네, 이렇게 써요. 네. 요거는 안 쓸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이게 또 생방송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꿀팁이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저기는 그게 없네.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 7cm 정도로만 하시는데, 그냥 1cm로 뚝뚝 자르면 되지 왜 7cm로 하냐 하실 텐데요. 1cm 자르는 거하고 7cm 자르는 거하고 이 두께감이 다르거든요. 이 두께감이 다르면은 절임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물이 조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7cm 정도로 하셔야 아주 정확한 무 납작김치의 맛과 식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네. 양념도 더 잘 배고 그렇죠. 절임도 훨씬 더 잘.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약간 무 썰을 때 그 서걱서걱함이 좀 굉장히 부드럽죠. 네. 요거는 약간 덜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겨울무로 더 갈수록 더 딱딱해져요. 네. 아셨죠? 자, 이렇게 준비를 그것도 해주세요. 역시나 한 0.7cm 네, 네. 7mm죠, 그러니까. 그쵸. 네. 아, 썰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국에다가는 저 납작 그 무김치가 진짜 잘 어울려요. 맞아요. 요거는 제가 미역국, 콩나물국, 북엇국, 고음탕 뭐 모두 다 갈비탕까지 네. 이 김치가 정말 맛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설렁탕집 김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건 굉장히 요거보다 좀 큰 건데 그죠? 우리가 2개 가지고는 그러니까 3kg 정도면 이렇게 하면 딱 한 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좀 절약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아까 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그냥 굵은 소금 후를 뿌려서 절이는데 지금의 무가 겨울무보다는 조금 덜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단맛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느냐. 대부분 어머님들이 아마 매실청을 준비를 해서 요새 많이 쓰시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매실청이 무슨 조청 색깔 같아요 하실 텐데 저희 쿡피아에서 요번에 담은 매실청은 황설탕으로 담았기 때문에 색깔이 좀 진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굵은 소금이거든요. 네. 굵은 소금을 넣으세요. 매실청 안에다가 네. 굵은 소금. 네, 굵은 소금 넣고요. 죄송하지만 물이 제가 여기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네. 네.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녹여요. 매실청과 굵은 소금으로 네. 저기를 하시는구나. 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쭉 부어서 버무리는 거예요. 쭉 절임을 할 건데 네. 요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넣어서. 어머님들 다 이렇게 하세요. 남아있는 양념까지 싹. 이렇게 해서 절여 주시는데 자, 그러면 절임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무 3kg 2개 정도 절일 경우에는 딱 1시간.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거를 한번 버무려 주시면 훨씬 더 위아래가 골고루 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네. 자, 그럼 예인 씨. 네. 제가 여기다가 매실청도 넣고 굵은 소금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절여졌어요. 1시간 정도. 네. 그랬으면 이거를 물에다가 헹굴까요? 안 헹굴까요? 헹구면 안 돼. 매실청이 있어서 아닌가? 헹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왜 헹구면 안 될까요? 애써 절여놨는데 그걸 또 헹구면 일부러 조금 무가 좀 단맛이 덜해서 네. 매실청도 넣으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걸 또 헹궈서 빼버리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는 물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이렇게 좀 꼬들꼬들해졌는데 다시 또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우리 둘 다 틀렸나 봐요. 아니, 예인 씨는 좀 더 드시고요. 네. 철규 씨는 조금만 드세요. 틀렸네 내가. 틀렸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먹으면 돼. 우리 소리 정확합니다. 적게 먹으라고. 이제 요거를 1시간을 재웠어요. 네. 1시간을 재워서 뒤집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게 지금 1시간 절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하고 아까는 지금 딱딱했는데 지금 1시간 절인 거는 무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오. 야들야들해졌어요. 그렇죠? 자, 그랬으면 요 무를 바로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더 맛있게? 뭔가 차이가 다른 느낌? 나죠. 요 무를요. 그대로 넓은 채반에다 놓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냥 말리세요. 이렇게. 그럼 식감이 더 좋죠. 식감이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단맛 나고 씹을수록 쫄깃쫄깃하잖아요. 네. 우리가 왜 무말랭이를 먹는 이유가 그냥 무채보다는 무말랭이의 그 식감이 쫀득쫀득하면서도 네. 꼬들꼬들한 그 식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 납작김치도 요렇게 물론 잡수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노하우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쟁반에다 펼쳐놓거나 아니면 넓은 채반에 펼쳐놓고 좀 이렇게 꾸덕꾸덕 말려주세요. 조업반 바로 그러니까 먹어도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맛하고 식감까지 잡는 건데, 그죠? 이거요. 제가 단언컨대 예인 씨 이거 정말 맛있어서 나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하실 그래요? 거예요. 한번 잡숴 보실래요? 어머나. 자, 너무 맛보고 싶었어. 네네네네. 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세요?
아니 그대로도 맛있네. 아, 맛이 들어갔다. 맛이 그쵸? 들어갔어. 맛있죠? 맛있다. 자, 그랬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짜장면 먹을 때 이거 하나 먹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 양념장을 너무 만들 맛있는데? 건데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요거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요? 바로 쪽파 넣잖아요. 네. 쪽파를 이렇게 2cm 간격으로만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그랬으면 제가 믹서에다가 요거를 버무릴 거를 조금 하나 만들게요. 양념장, 예. 버무릴 거. 일단 믹서기를 열어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싱그럽게 먹으려면 요거 들어가야 돼요. 홍고추. 홍고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단맛은 배즙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배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배. 그리고 무김치에는 무엇보다 새우젓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우젓도 같이 갈아주세요. 그리고 양파가 들어가면 조금 단맛도 더 나거든요. 그래서 양파도 반 개 정도 넣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밥 들어가야죠. 밥을 넣으면 훨씬 더 양념이 빠지지 않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찬밥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다 같이 갈려야 되잖아요. 감칠맛 나는 다시마 우린물 넣었어요. 자, 요거 이제 갈아줄 거예요. 아주 곱게 갈아야 되나요, 선생님? 요거요. 네. 그렇게 많이 곱게는 안 가는데요. 요거 살짝 거칠지만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돼요. 어려운데요. 거칠지만 부드럽게. 제일 어렵네. 거칠지만 거칠지만 부드럽게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거의 비슷해요. 입자가 살짝만 살아있게 야, 해주면 될 것 조금 같아요. 살아있네요. 색깔 너무 이쁘죠? 네. 네. 왜냐하면 홍고추를 넣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으면 요걸 이제 꺼요. 아, 요 정도. 끄고 우리 어디로 가느냐? 바로 버무릴 대야에다가 바로 넣으세요. 어, 바로. 당근 주스 같아요. 그쵸, 당근 주스 같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것만 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우리가 요거 할 때 색깔이 조금 더 입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바로 고춧가루를 엿다가 넣어요. 고춧가루. 당근 주스 색에서 조금 더 그쵸. 붉은기를 주는 그리고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믹서에다가는 마늘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마늘 따로 넣어요. 2큰술. 그다음에 요거 다진 생강 3분의 1 작은 술 넣어요. 그리고 요거 소금이거든요. 소금 딱 1큰술만 넣으세요. 그러면 간이 딱 맞아요. 제가 몇 번 해볼게요. 4번. 맞아요. 오, 야. 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랬으면 우리가 요걸 이제 잘 섞어 놓고 우리는 뭘 하느냐 이제 무를 넣어서 왜냐하면 요거를 지금 말려놨기 때문에 약간 꾸들꾸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잘 버무려질 거예요. 네, 잘 흡수하겠네. 네. 양념만 봐도 벌써 양념만 봐도 너무 맛있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준비해놨던 무를 넣어주세요. 무도 그냥 네. 무가 아니죠. 얼마 정도 말린 거였죠, 이게? 요거 지금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말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6시 반쯤에 요걸 이제 담았거든요. 지금 7시 반 조금 넘었으니까 네네. 네. 1시간 반 정도 말렸어요. 말릴 때는 밑에 물 떨어지라고 이렇게 종이 타올 해서 채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버무릴게요. 버무리는데 처음부터 쪽파를 넣고 버무리잖아요. 그럼 쪽파에서 진액이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살짝 진액이 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버물고 나서 나중에 쪽파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너무 맛있을 것 맛있어요. 벌써 냄새랑 그리고 물을 그냥 소금에만 절인 것도 아니고 네. 거기다 또 단맛을 좀 더하기 위해서 매실청이랑 매실청에다가 근데 배도 대신에 제가 갈아놨잖아요. 여기에다가 그쵸. 배는 넣고 매실청은 넣었지만 설탕은 넣지 않았어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쪽파 넣으세요. 밑에 색깔을 좀 이제 주세요. 냄새 확 넘어오네 이쪽으로.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네. 밥 한 그릇 다 먹었잖아요. 그렇겠어요.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고 제가 밥을 좀 조금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요거 그냥 그리고 밥에 물 말아 먹어도 네, 맛있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대부분 어머님들이 아, 요거 그냥 어떻게 먹을까요? 바로 담아 먹을까요? 아니면 익혀 먹을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요거 센 걸로 잡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더라고요. 센 걸로 잡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그냥 요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네. 실온에서 반나절 두어서 양념이 흡착이 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차게 넣고 살짝 익혀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담겠습니다. 아우 저거 딱 냉장고에 있으면 든든하죠. 그죠. 뭐에다 먹어도. 완전히 든든하죠. 네. 야 근데 김치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드신다는 것도 진짜 대단하시고.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설렁탕, 곰탕 할 때는 저렇게 무김치 잘 익은 거 네.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칼국수 먹을 때는 겉절이에요. 겉절이에요. 그게 또 다 음식 궁합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와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제가 미리 담아왔겠지요. 네. 어떻게 아세요? 담아온 거. 제가 미리 좀 담아왔는데요. 요게 어제 담아서 살짝 익혀서 갖고 온 김치예요. 하루만 물이 좀 익혀도 돼요? 나왔네. 네. 어떻게 익히나요, 이거를? 요거 바깥의 온도에서 뒀다가? 한 반나절 정도 아, 뒀다가 실온에 반나절.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서 하루 익혀서 네. 갖고 왔어요. 자, 요거 보세요. 국물도 이렇게 생겼죠? 그러네. 제가 한번 말기 때문에 꼬들꼬들하잖아요. 네. 굉장히 맛있겠죠? 네네네. 요거 그냥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바로 이제 먹어봐야죠. 바로 먹어봐요. 밥 한 숟갈에. 그새 맛이 잘 뱄네. 그쵸? 잘 뱄죠? 와 입맛이 그냥 싹 도는 그런 양념 맛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무김치 먹을 때 그 꼬들꼬들한 식감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무 말랭이까지는 아닌데 말랭이와 무김치의 중간에 중간. 있는 거야. 그게 더 맛있어요. 그쵸? 맛있죠? 야, 이거 살짝 말린 거 잘했다. 그리고 요 식감 때문에 살짝 말렸었으니까. 하나하나 다 간을 하신 거잖아요. 무 따로, 그쵸? 양념 따로,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그리고 반나절 두고 하루 정도 또 냉장고에 두고. 네. 아,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이제 국물까지 조금씩 생기거든요. 국물이 생기고 나면 그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 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 무 납작김치를 담고 난 다음에 좀 새콤하게 익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가서 먹었던 그 무조림이 생각이 나요. 그럴 경우에는 고등어 한 마리 사다가 요 무 납작김치 바로 밑에다 깔고 양념장만 조금 끼얹어서 잘박잘박하게 졸여 드시면 아주 맛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김밥 먹고 싶다 그럴 때 요 김치 익은 거를 살짝 물에 헹군 다음에 채 썰어서 참기름만 양념해서 아이들한테 김밥 싸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맨밥에 김밥 싸가지고 김치랑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그거네. 이거 좀 다져서 그 지금 말씀대로 참기름 살짝 치면 진짜 또 다른 맛이겠어요. 아주 맛있죠. 다른 밥 반찬이 필요가 없네요. 선생님.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음식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조갯살을 넣은 무생채예요. 일단 이 무생채를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생채를 채 썰을 때는 보통 어머님들이 무생채 그냥 이렇게 하고 채 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무생채를 세로로 채를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무생채가 굉장히 섬유질이 끊겨지지 않아서 어머님들이 훨씬 더 뭐랄까요, 물도 생기지 않아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갈라요. 섬유질이 안 끊기는 방향으로 해서. 네. 만약에 동그랗게 무생채를 썬다 그러면 섬유질이 끊기니까 안 끊기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길게. 네. 요거는 이제 남자들의 힘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길게. 길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채 저를 썹니다. 물을 어떻게 이로 갈았을까?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진짜 그 기억나는 물을 주세요 하고 와 진짜 저렇게 어렵게 갈리더니 이거 어디서 힘이 좀
좀 필요하겠어요. 자,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았다 네.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절임을 해야 해야죠. 되겠죠. 그럼 절임을 할 때 아까 제가 뭐 했죠? 매실청과 그쵸. 굵은 소금 소금. 했죠. 네. 자, 그랬으면 이번에는 굵은 소금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무생채잖아요. 금방 절임돼서 금방 먹어야 되니까 아, 이번에는 그냥 고운 소금. 고운 소금 요렇게 뿌려주세요. 그다음에 매실청도 뿌려주세요. 요걸 버무려, 요거를. 아, 진짜 그렇네요. 굵은 소금 넣으면 워낙 이렇게 나중에 돌아다니잖아요, 무생채는. 그래서 고운 소금과 매실청. 근데 조금 더 선생님 겨울에 이제 무 사면 매실청은 빼도 되겠네요. 빼도 돼요. 지금은 무가 그닥 제가 먹어봤을 때 많이 안 달아서 제가 일부러 넣는 거고요. 네. 만약에 한겨울에 월동무 정말 맛있는 거 샀다 그러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살짝 재울게요. 그럼 재우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하느냐? 양념장도 만들고 조갯살도 데치고 그거 다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요거 이렇게 옆에다 놨어요. 자, 그랬으면 조갯살을 데쳐야 되잖아요. 이제 끓는 물을 준비하세요. 팔팔팔 끓는 물. 자, 그랬으면 조갯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조개에서 바로 깐 그 조갯살이 아니네. 요거는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자숙조개예요. 자숙조개. 잡아서 바로 살짝 익힌 다음에 급속 냉동시켜서 우리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식감이 살아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근데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소금. 그다음에 요거 맛술이에요. 요렇게 해야지만 네. 비린내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데치느냐? 넣었다가 바로 빼세요. 넣었다가 바로 빼는데 어디에 빼느냐? 얼음물에다가 바로 빼세요. 탱글탱글한 맛으로. 네. 그래야 맛이 좋으니까 얼음물에다가 바로 빼세요. 네. 어차피 자숙조개인데 넣었다가 바로 얼음물로. 그렇죠. 저 살 진짜 탱글탱글할 것 같아요. 얼음물 그쵸? 들어가는 것만 봐도. 이게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조개살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풀려요. 네. 그래서 뭐 맛은 있는데 저는 쓰기가 요 자숙조개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그랬으면 물에 한 번 더 넣어서 한 번만 더 헹궈 주세요. 네. 그쪽도 얼음물이죠? 네, 이것도 얼음물이에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바로 건질 거예요. 야, 근데 무생채에 조갯살이 들어가는 거는 먹어봤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이색적인 기대가. 오늘 드셔보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요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엄청. 밥에 그냥 슥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 통 넣고. 참기름 되겠다. 그 맛이죠, 또 무생채. 자, 이렇게 해서 물기만 좀 빼주세요. 네. 자, 됐어요. 무생채는 우리 보쌈 먹을 때도 이거 중요하죠. 무조건 있어야 되죠, 무생채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제가 요거를 이제 수분을 짜야 되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생방송이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조금 짜왔어요. 이렇게 고들고들하게 이렇게 짜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넣고 손으로 꽉꽉 짜야 되죠. 예, 고들고들하게 짜세요. 야, 이거 야, 뭐 이거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요, 집에 배보작이나 면보 있잖아요. 네. 걷다가 그걸 짜도 놓고 비틀어서 짜셔도 괜찮아요. 옛날에 한약 짜듯이. 네, 맞아요. 그렇게 짜주시면 훨씬 더 맛있죠. 네. 그래서 식감을 조금 나타나게 이렇게 짜주세요. 우리가 앞서 이제 무김치, 납작 무김치 할 때는 무 납작김치. 무 납작김치 할 때는 살짝 말렸잖아요. 네. 선생님. 그거 그냥 안 짜고 바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요거는 짜야 돼요. 이게 말리는 효과 비슷하게 짜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채소들 썰어줘야 되잖아요. 채소 별로 들어간 게 없어요. 쪽파 하나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면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조금 부담 줄이시라고 제가 되도록이면 덜 넣고 안 넣고 그래도 맛있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양념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제 양념을 좀 할게요. 무채를 좀 넣으세요. 네. 쫙 짜놓은 거. 네, 무채를 좀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무채를 넣고 나면 제가 아까 고춧가루만 먼저 입혔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춧가루만 먼저 입혀요. 맞아. 이게 먼저 입혀 색이 이쁘게 입히지. 네. 왜냐하면 다 넣고 그냥 고춧가루 대강 버무리잖아요. 그러면 얌전하지가 않아요. 고춧가루가 굉장히 붕붕붕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좀 예쁘게 입혀주세요. 아, 그러면 착 달라붙는 거죠. 그쵸, 그쵸. 짰음에도 물기는 좀 있을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바슬바슬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무김치 맛있는데. 이거 아주 맛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미리 양념을 뭘 하냐면 물성 있는 거 먼저 주세요. 요거. 간장? 네. 요거 국간장이나 진간장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액젓이 있으면 액젓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마늘 넣고요. 네. 파를 넣어요. 그리고 요따가 요거 식초예요. 새콤달콤하라고. 그래, 그런 식초까지 맛이 넣어요. 또 필요하더라고. 네. 무생채는. 그래서 이제 요걸 버무려요. 맞아. 살짝 그 새콤한 맛이 거기에 저도 딱 있어요. 떠올랐는데 그래서 식초를 넣으시는구나. 그리고 조갯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초 맛이 있어야 조갯살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만약에 나는 청양고추를 넣는 게 훨씬 더 맛있겠다 하시면 여기다가 청양고추 하나 정도는 다져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아까 처음보다 지금 고춧가루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잘 배이면서 싹 배었잖아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네. 요때 조갯살 조갯살을 넣어. 갖다가 그냥 그리고 쪽파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또 쪽파까지. 그리고 요거 이제 단맛이 있어야 되겠죠. 요 조청이에요, 조청. 조청. 네, 저희가 설탕은 안 넣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설탕을 넣게 되면 입자가 녹지 않고 돌아다녀요. 간 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러 윤기도 나고 맛있으라고 조청 넣어요. 꿀이나 올리고당 넣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도 되는데 올리고당은 살짝 흘러내리는 게 있어서 맞아요. 양념이 조금 씻길 거고요. 아. 조청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간 맞춤을 해야 되잖아요. 소금 간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소금 간 안 돼 있거든요. 네. 김치에는 좀 네. 짠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무려요. 맛있겠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고춧가루 조금 더 넣는 편인데 네. 제가 보니까 한 요 정도 고춧가루 넣으면 과하지 않아서 어머님들이 요새 고춧가루도 비싼데 뭐 이렇게 많이 팍팍 넣느냐 하실까 봐 네. 딱 요만큼만 넣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거든요. 다 됐으면 요것만 같이 넣어요. 이건 바로 먹는 거예요, 해서. 깻가루. 예. 요건 바로 넣어요. 넣어. 요거 밥에 비벼서 올려 먹어도 맛있고 아이, 그럼요. 김가루 살짝 뿌려서 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렇죠. 드시는 데는 1등이세요. 만들 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참 맛있는 거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제가 완성을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조갯살이랑 난 저거- 조화가 어떨지도 궁금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생채를 먹어봐서 조갯살을 같이 넣어서 먹진 않았으니 네. 이렇게 해서 조화도 잡수시면 아주 완벽한 조갯살 넣은 무생채가 만들어져요. 먹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나눠드렸거든요. 네. 네네네. 그거 밥에다가 딱 올려서 한번 잡숴보세요. 야, 우리 김치 담그면 그 안에 굴 넣고 같이 먹잖아요. 네. 그것처럼 약간 바다의 그때도 향이 굴 넣지. 싹 나면서 야, 이건 무생채에다가 조개 향이 올라오니까 또 새로운 맛이다. 그죠? 음.
괜찮죠? 맛있죠? 그래서 뜨거운 보리밥 지어가지고요. 요 조갯살 무생채 듬뿍 올리고 들기름 조금 둘러서 쓱쓱 비빈 다음에 마른 구운 곱창 김에다가 싸서 잡수시면 주말이 아주 행복합니다. 조갯살이 막 흘러내리거나 된 게 아니라 탱글탱글한 그 네, 그대로 맞아요. 살아있으니까 입안에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조갯살이 제 역할을 해요.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탱글탱글함이 터져요. 그래서 조갯살을요 일부러 생조갯살 쓰지 않고 이렇게 냉동돼서 판매하는 자숙 조갯살을 씁니다. 야,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요? 다른 반찬 필요 없고 네. 아, 고기 수육 하나 해서 무생채 그래도 조개살 아주 맛있죠.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 국수 비볐을 때 거기다 그쵸. 올려서 맞아요.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저는 잔치국수 끓이잖아요. 잔치국수 위에다가 요거 고명으로 올려 잡수셔도 아주 그러니까 맛있습니다. 잔치국수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양념장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럼 이 조개살 대신에 넣을 거는 뭘 넣으면 될까요? 많죠. 꼬막. 꼬막 좋죠. 그렇죠. 사이즈도. 꼬막 있죠. 그다음에 조금 이 조갯살보다는 조금 고가라는 동죽. 그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왜 코끼리 모양의 게조개 있잖아요. 알죠, 알죠. 그거 데쳐가지고 슬라이스해서 같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어주신 김치 두 개 식감이 비슷한 듯 달라요. 그렇죠. 일단 이 납작 무납작 김치는 네. 조금 더 쫄깃쫄깃하면서 말랭이 쪽에 가깝다면 지금 이 생채 아무래도 좀 더 사각사각하면서 방금 먹는 네. 그 생 느낌이 더 나서 아,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이거 우리가 바로 먹는 거니까. 배추김치가 굉장히 비싸서 지금 그 장만을 못 한다 그러면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거든요. 무 가지고 무 납작김치 만들어 놓고 조갯살 무생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어머님들이 아유 김치는 뭐 걱정 없다. 요거 상에다 올리기만 하면 된다. 막 하실 거예요. 야.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것만으로도 입맛이 돌아서 더 먹고 싶고 네. 근데 조개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조개 들어가니까 더 맛있죠. 네, 그냥 굴 넣어서 먹었었는데 네. 이 조개는 식감이 또 다르네. 그렇죠. 우리가 굴을 넣게 되면 굴향 때문에 무의 맛이 조금 없어지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굴을 넣게 되는 뭐 굴생채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12월에나 가서 만들고요. 지금은 조갯살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맛있게 그러네. 드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조갯살은 굴만큼 그 향이 무의 향을 뺏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요. 무 향과 맛을 살리면서 이게 그쵸. 나오니까 동화로우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다의 향이 한번 싹 풍기는 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딱 만들어 먹으면 네. 좋을 물을 활용한 김치 맛있다. 두 가지 저희가 만들고 또 먹어봤고요. 선생님 다음 주는 어떤 요리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제가 그 홍성 남당안에 가니까요. 대하 축제. 대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대하 가지고 맛있는 메뉴 두 가지를 들고 오겠습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하인데 그래요? 어떻게 기다리죠? 그 사신 일주일만 방송 마지막에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네,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목이 막 걸리네요. 자, 저희 이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중순인데도 가볍게 입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부터는 옷차림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낮 기온이 20도 선으로 평년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현재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더 뿌열 텐데요. 차량 운행 시 시야 확보를 잘 해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은 14.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 겉옷은 필수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전주 26도로 어제보다 따스하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빛이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오늘까지 온화하지만 내일은 기온이 크게 낮아질 텐데요. 내일 서울은 20도로 하루 사이에 6도나 낮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크고 둥근 슈퍼문이 떠오릅니다. 서울 기준 5시 38분부터 떠오르겠고요. 달이 가장 둥근 시각은 8시 26분경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에 남산을 좀 걸었는데 네. 덥던데요. 그래요? 오늘도 정말 완연한 가을인데 낮 동안에는 살짝 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입고 벗기 편한 외투 하나 꼭 챙겨 다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